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곧 70이 되는 여성이에요. 살면 살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50이 됐을 때에도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했는데 눈 깜박할 새에 더 늙었지 뭐예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마음을 고쳐먹었네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는 건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을 완전히 떠나보낸다는 의미도 있어요. 돌아보니 저 참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저는 평생 농사일을 하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지방에서도 시내에서 한참 들어가는 시골집이었죠. 하루 종일 밭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저는 늘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웬만한 반찬은 만들 줄 알았고 집 정리하는 데에도 요령이 생겨서 빨리빨리 하곤 했어요. 우리 지숙이 이렇게 민첩하게 일도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진짜 누가 데려갈지 아주 복 터졌어. 라며 엄마는 제가 기특하다고 엉덩이를 툭툭 쳐주시곤 했죠. 저는 칭찬받는 게 좋아서 집안일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가 만든 것보다 제가 만든 반찬을 더 잘 드셨어요. 지숙아, 너 나중에 시내에서 식당 해라. 이거 진짜 집에서 썩히기 아까운 솜씨야.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타고난 거라니까. 엄마보다 네가 훨씬 낫다 야. 저 사람은 말을 해도 꼭 얄밉게 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 지수가 너 식당에 엄마 아빠가 농사 지은 걸로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 진짜 그럴까? 나 잘할 자신 있어. 그럼 넌 잘할 거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밀어줄게. 라며 아빠는 진심으로 저를 응원하셨어요. 이렇게 소박한 인생을 사는 게 꿈이었던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이야기했던 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인 시내에 식당을 차리게 되었어요. 집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간 것도 거기에 식당을 차린 것도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일이었어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은 여기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날일 거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어린 나이에 혼자 식당을 차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시내에 자리를 잡고 살고 계시던 이모와 같이 동업을 한 거죠. 엄마는 제가 졸업하기 전에 이모와 상의를 해서 반씩 돈을 보태서 보건소와 은행이 있는 거리에 식당을 차린 거였어요. 이모가 그 동네에서 오래 사신 것도 있고 부모님도 열심히 홍보하셔서 꽤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몰렸고 다들 제 음식이 맛있다며 칭찬했어요. 아우, 어린 아가씨가 음식을 아주 맛깔나게 잘하네. 그러게, 바로 시집 보내도 되겠다. 좋은 사람 있으면 얼른 소개시켜봐. 라며 아줌마들이 농담을 하기도 했죠. 항상 식당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도 열심히 만든 덕인지 한번 어떤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줘서 식당은 자리를 잡아갔어요. 당시 보건소에는 젊은 남자 의사가 새로 와서 다들 그 사람한테 호기심으로 접근하곤 했어요. 우리 식당에 와서 점심 저녁을 먹는 일이 많았는데 가만히 보니 계란말이를 참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계란말이를 넉넉히 해주곤 했죠. 하루는 그 의사가 밥을 먹고 난 후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어요. 올 때마다 계란말이를 서비스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이 제 입에 잘 맞는 식당이 근처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보건소 오실 일 있으면 제가 링거라도 한 대 놔드릴게요. 별 말씀을요. 저 건강해서 링거 안 맞아도 돼요. 나이도 아직 젊은데요 뭐. 우리 밥이 선생님 입에 맞으신다니 저도 기분 좋네요. 근데 선생님은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실 이런 시골까지 젊은 의사 선생님 잘 안 오시거든요. 그게 저도 사정이 좀 있는데 차차 말씀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드시라고 반찬 몇 가지랑 국을 싸서 보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의사와 조금씩 가까워졌고 얼마 안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됐어요. 지숙 씨한테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저 사실은 집에서 도망쳤어요. 의사 자격증 따고 나니 바로 선봐라. 아버지 병원 부원장 해라. 제가 아무 경험도 없는데 무턱대고 부원장을 할 수도 없잖아요. 생각해보니 제가 지금까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해보고 싶어서 여기 지원해서 온 거예요.
대단해요, 권 선생님. 아무나 그런 생각 못할 텐데 앞으로 뭘 해도 잘 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지숙 씨밖에 없어요. 지숙 씨를 만난 게 저한테는 제일 큰 행운이에요. 그 의사는 이런 식으로 제게 조금씩 마음을 표현했고, 어렸던 저는 의사에 대한 동경과 연애에 대한 환상으로 두근댔어요. 어느새 저와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 몰래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몇 개월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집에도 이모한테도 말을 못하고 끙끙대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 털어놓았죠. 그 사람이 차갑게 굴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책임지겠다고 한 말 진심이에요?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면 안 그래도 돼요. 그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제 도리를 한 거니까요. 우리한테 온 소중한 생명인데 당연한 거지. 이런 거에 체면이 무슨 소용이야. 라더니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집에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 사람이 보건소에 내려오고 처음으로 집에 연락을 한 게 저와 아기 때문이라니 조금 감동도 됐어요. 저는 일요일 하루 식당을 이모에게 맡기고 서울 간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남자와 함께 그 사람 본가를 찾아갔어요. 서울의 병원 원장댁이다 보니 으리으리하고 담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자 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상욱이 너 정신 차려. 이런 여자가 평소 행실이 어떤 줄 알고 덜컥 네 아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니? 저 나이에 시골에서 식당하며 산 거 보면 모르겠어? 얘가 이렇게 순진해 터졌다니까? 이럴 줄 알았어. 어디서 꽃뱀 같은 거에 걸려서 신세 망칠 뻔했잖아. 김 기사, 당장 쟤 있는 데 가서 짐 다 챙겨와. 라더니 저를 그 자리에서 거리로 내몰더군요. 남자는 집에 있는 기사님과 정원사한테 잡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었고요. 저도 남자도 아이가 있으니 남자 본가에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순진했던 거였어요. 남자도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는 주변에 사귄다는 말도 못 해보고 순식간에 헤어지게 됐어요. 저는 둘째의 미혼모가 될 처지에 놓였죠. 일주일 후 남자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진짜 몰랐어. 아이는 지숙 씨의 뜻에 따를게. 내가 좋자는 대로만 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은 내가 아이를 지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난 이 아이 낳을 거예요. 선생님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전 여기 식당도 있고 이모랑 부모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선생님, 몸 조심하시고 잘 지내세요. 아이를 낳겠다는 제 결심은 확고했지만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과 이모는 반대했어요. 지수가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거냐. 거기다 의사선생 집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 네가 서울집까지 찾아갔는데 그대로 널 보냈다는 건 이 아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너 고생길이 훤하게 보여. 이러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병원 가자. 엄마, 힘들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나 엄마 아빠가 계속 봐줄 거잖아. 이모도 내 편 돼줄 거잖아. 나 그거 믿어. 이 아이는 선생님과 나의 소중한 자식이야. 제발 지우라고 하지 마. 조금만 도와줘. 잘 키울게. 아우, 이거사. 너 시집도 안 가보고 아이만 키우다 세월 다 보낼 거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랑 사귀어보고 싶어서 눈치만 보던 총각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 바보 같은 거사. 라며 엄마와 이모는 속상함에 제 등을 때리며 펑펑 우셨어요. 제가 끝까지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 부모님도 이모집 식구들도 결국에는 항복을 하고 저를 도와주기로 하셨죠. 그 이후 저는 무사히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사실만은 서울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그 사람도 자기 집 모르게 축하한다고 아이 선물을 보내왔지만 아이를 보러 오지는 못했어요. 제 삶은 식당을 하는 것과 아이가 하루하루 커가는 것을 보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아이는 그 사람을 닮아서 눈이 참 예뻤죠. 걸음마도 떼고 곧잘 말도 하고 식당에서도 손님들한테 귀여움 받으며 자령을 떨곤 했어요. 저는 아이만은 어떻게든 잘 키워야지 라고 다짐하며 하루하루 살았고요. 아이가 4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식당 앞에 고급 외제차가 서더군요. 안에서는 고상한 여자가 내려서는 남자 어머니 심부름이라며 저한테 돈 봉투를 주는 거였어요.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고 수고했어요. 이제는 저희가 키울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를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안 돼요. 이 아이가 저한테 어떤 아이인데. 절대 안 돼요. 이 돈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고 아이는 그냥 놔둬요. 이 아이로 당신이 나중에 원장님 집안에 무슨 협박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놔둘 것 같아요? 섭섭지 않게 나왔으니까 이걸로 원장님 댁하고는 완전히 정리하세요. 여자는 같이 온 남자 둘을 시켜서 아이 짐을 챙기더니 아이를 안고 차에 태워 가버렸어요. 집에서 식구들이 다 나와서 말리고 제가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품에 안고 놔주지 않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에게 전화했지만 계속 연결해주지 않더군요. 계속 이렇게 전화 안 바꾸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요. 내가 올라가서 무슨 깽판을 쳐도 상관없으면 그렇게 하세요. 나 당장 올라갈 거니까. 라며 화를 내자 그제야 남자와 연결이 됐어요. 저는 울면서 남자한테 내 아이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자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집안에서의 위치나 성격을 알게 된 저는 남자가 알게 돼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는 저에게 입이 닳도록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정말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어. 내가 죄인이다. 실은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 아마 그것 때문에 엄마가 진호를 데려온 것 같아. 지수가, 너한테는 내가 100번 죽어서 사죄를 해도 할 말이 없다. 대신에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울게. 그리고 꼭 너한테 보내줄게. 그게 그 남자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저는 일주일이 넘게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난 후에도 아이가 눈앞에 어른거려서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모와 부모님은 그런 저를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모님은 한탄을 하며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더 이상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마음을 다잡고 식당 일에 열중했지만 아이들 목소리만 들려도 아들 생각이 떠올라서 혼자 남몰래 눈물 짓는 날이 많았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아내를 병으로 보낸 사람이었죠. 그때 식당이 있는 거리에 대기업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는 지방이 확 발전하게 됐어요. 갑자기 번화가가 되면서 식당도 장소가 좁아 넓은 데로 옮겼고요. 그 남자는 서울의 대기업 지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지적이고 자상한 그 남자는 저한테 처음부터 자기 마음을 표현했어요. 지숙 씨가 해주는 밥을 집에서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당시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외롭고 쓸쓸할 때였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청혼을 승낙했어요. 솔직히 지방에서 식당하는 아줌마를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좋다고 해주지도 않을 것 같았고요. 남자한테 초등학생 아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였어요. 서울에 있는 그 사람은 나중에 내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진을 몇 번 보내온 게 다였거든요. 제가 이 남자 아들을 잘 키우면 서울에 있는 내 아들도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조금 치사하긴 하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 다른 집 아들을 잘 키우기로 한 거죠. 결혼하고 처음에는 아이가 내가 어색한지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곧잘 웃기도 하고 말도 잘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저를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남편 집안 사람들이 아이를 자주 만나기 시작하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아줌마, 우리 아빠 돈 노리고 결혼한 거라면서요? 식당 일이나 하다가 아빠 꼬셔서 팔자 받고 아파트까지 들어왔는데 더 이상은 아줌마 뜻대로 안 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석현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아줌마라니 이제까지 엄마라고 했으면서 뭐가 섭섭한지 모르겠지만 마음 풀어. 그리고 나 다른 마음 없어. 그냥 아빠도 좋고 석현이 너도 좋아하는 것뿐이야. 웃기지 마요. 고모랑 할머니랑 삼촌들도 그랬어.
아줌마가 이 집에서 살 수는 있어도 이 집 거 아무것도 못 건드려요. 저는 너무 속상하고 기가 막혔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를 데려다가 무슨 소리를 한 건지 어른들이 진짜 몹쓸 짓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저는 제가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 아이가 알아줄 거라 믿고 제 할 도리를 다 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이지만 무섭다고 생각한 건 남편이 있을 때는 말도 잘 듣고 착하게 굴다가 남편이 없으면 태도가 확 변하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제가 까딱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었어요. 중학생이 된 아이는 점점 더 저에게 거칠게 굴더군요. 그렇다고 그걸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 아이도 시댁 식구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남편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 혼자 힘들고 말지 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웬 훤칠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박지숙 씨 되시죠? 저 권진호예요. 권진호. 네가 진호라고? 정말 진호니? 어릴 때 억지로 헤어졌던 내 아들이 다 큰 어른이 돼서 제 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저는 아들을 붙잡고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정말 잘 컸다. 너무 잘 컸어. 아주 훌륭하다. 어머니, 저건 미국 가요. 그 전에 꼭 한 번 뵙고 싶어서 정말 어렵게 찾았어요. 오래 있진 않을 거고 몇 년 있다 다시 와요. 그동안 건강하시고 잘 지내셔야 돼요. 그래, 네가 더 잘 되려고 하는 건데 가야지. 건강한 게 제일이야. 무조건 건강 조심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돼. 알았지? 이렇게 키워주지도 못한 엄마를 엄마라고 찾아줘서 고맙다. 무슨 말씀을요? 저도 다 알아요. 어머니가 절 키우고 싶지 않아서 안 키우신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건강히 잘 지내세요. 보자마자 이별하는 게 너무 서운했지만 그런 감정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오니 벌써 아들이 다시 보고 싶어 눈물이 나더군요. 혼자 방에서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데 아이가 집에 와서 안방 문을 발로 쾅 차더라고요. 재수없게 남의 집 방에서 울고 있어. 그러려면 나가서 울어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나와서 아이 간식을 챙겼어요. 그리고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든 더 잘해주기로 했죠. 내 아들이 잘 자란 걸 보니 그동안 노력을 한 것이 헛게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또 석현이도 잘 되길 빌어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늘도 힘들겠다.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맛있는 거 사 먹어. 아이는 내가 건네는 돈을 빼앗든 낚아채서 가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그저 좋았어요. 그동안 아팠던 두통도 씻은 듯이 나았고요. 저는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정성을 다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고마워서 어쩔 줄 몰랐죠. 당신 아니었으면 석현이가 저렇게 잘 크지 못했을 것 같아. 당신이라면 아이한테도 잘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잘해줄 줄 몰랐어.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아이는 대학에 들어가고부터 저의 생활비까지 간섭하고 통장을 일일이 체크하는 등 횡포가 더 심해졌어요. 지난달에 쓴 것보다 왜 더 많아요? 집에서 뭘 한다고 이렇게 돈을 써요? 이게 당신 돈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우리 아빠 돈이잖아. 당신 멋대로 쓰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 아이가 저한테 못되게 구는 걸 남편이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었던 아들이 그러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남편은 원래 신장이 안 좋은 편이었는데 말년에 고생을 하다가 석현이가 인턴이 되는 걸 보고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어요. 저는 남편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석현이가 사람들을 불러서 제 짐을 다 뺐더라고요. 이제 저희 남남이잖아요.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더는 가식적인 당신 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유산 한 푼도 못 가져가니까 그런 줄 아세요. 유언장도 아버지 판단력이 흐렸던 거라고 하면 단신 못 안 줘도 된다고 변호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저는 나이가 먹어 그런지 너무 오랜 세월 많은 걸 겪어서 그런지 그런 수모를 겪는데도 마음이 어째 담담했어요. 올 게 왔구나 하는 심정이기도 했고요. 저는 급하게 작은 월세방을 얻어서 들어갔어요. 실은 얼마 전부터 친아들이 저한테 매달 조금씩 돈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리할 게 좀 있는데요. 그러고 나면 모시러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난 괜찮아. 너하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기만 해도 난 충분해. 혹시 집안 어른들 눈밖에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난 진원이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게 사셨는데요. 저 그런 눈치 안 봐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저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남편 집에서 쫓겨난 걸 아들이 알면 바로 오겠지만 뭔지 몰라도 아들이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 여성 취업센터를 찾아다니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죠. 식당 일은 안 한 지 오래돼서 다시 하기도 그랬고 고향에 있던 식당은 이모가 돌아가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겼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원래도 자립심이 강하던 저였는데 어쩌다 보니 오랜 세월 한 사람의 아내로 살며 의존적이 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내로 사는 게 다 남편한테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사람한테 기댔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처음 요양보호사로 병원에 가게 됐어요. 땡땡 대학병원인데 석현이가 있는 병원이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하고 마주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며 갔는데 병원이 커서 그런지 다행히 석현이를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친아들인 진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저 좀 잠깐 뵈어요. 몇 시가 좋으세요? 내일은 내가 좀 바쁜 일이 있는데 끝나고 저녁에 봐도 되겠니? 그럼요. 어머니 저녁 7시 반에 땡땡 레스토랑에서 뵈어요.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한다는 걸 알면 아들이 염려할까봐 그냥 좀 바쁘다고만 했어요. 다음날 환자를 돌보러 가는데 끝나면 아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옷도 더 깨끗하게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더 곱게 하고 가방도 죽은 남편이 사줬던 명품을 들었어요. 신이 나서 병원 현관을 들어서는데 바로 앞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저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더군요. 보니까 석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제가 병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로 가니 석현이가 쫓아오더군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온 거예요? 또 누구 홀리러 오셨나? 어쩐 일로 이렇게 차리고 왔어요? 그런 거 아니야, 석현아. 나 여기 누구 잠깐 간호해주러 왔어. 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당신하고 아는 사이인 거 여기 누가 알기라도 하면 나 쪽팔려서 못 다녀. 나가요, 당장. 안 돼. 나 여기 일하러 온 거야. 내가 봐줘야 되는 환자가 있어서 그래. 서로 모른 척 하면 되잖아. 이대로 넘어가자. 응? 할머니 말씀이 다 맞았네. 당신 같은 천안부류는 남자 잡아먹고 또 다른 남자 찾는다더니 그러려고 온 거 맞네. 이건 내 일이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냥 일하는 거야. 그럼 다른 데 가서 일해요. 왜 굳이 여길 와요? 우리 병원에 부자 노인네들 입원 많이 하는 거 알고 온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준 그 가방도 일이 내요. 아들은 제 한쪽 팔을 붙잡고 정문이 아닌 주차장 쪽 현관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더니 제 가방을 확 잡아채고는 저를 밀어내는 거였어요. 너 정말 이럴래? 그건 내가 선물로 받은 건데 왜 네가 빼앗아? 난 내 남편이 준 선물 하나도 간직 못하니? 정말 저질스러워서 못 들어주겠네. 선물? 당신이 이런 거 받아내려고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 척 연기하면서 한 거잖아.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좀 꺼져요. 그때 주차장에서 제가 있는 현관 쪽으로 누가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그러자 석현이는 얼른 가방을 등 뒤로 숨기고는 인사를 꾸벅 하더군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머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저는 석현이가 교수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바로 제 친아들인 진호였어요. 어머니요? 저기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 할머니는 교수님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랑 약속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그리고 박 선생이 하는 말은 또 뭐예요? 진호야, 그게 말이다. 제가 아들 이름을 부르자 석현이는 표정이 변했어요. 자네, 등 뒤에 들고 있는 가방 이리 내. 진호가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말하자 석현이는 바짝 얼어서
가방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내가 저쪽에서 다 봤어. 보아하니 자네가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셨던 분 자제인 모양이군. 그런데 자네 태도를 보니 우리 어머니를 무슨 잡상인 취급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 짓인가? 자네를 이렇게 키워서 의대까지 보내주신 분 아닌가? 아, 그게 교수님이 잘 모르시는 저희 집안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어. 우리 어머니가 결혼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머니가 지극정성 다해서 키운 아들이 친할머니랑 고모 얘기만 듣고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 자네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싫었던 거 아닌가? 친할머니와 고모는 그저 핑계였고 어머니한테 자기 속풀이를 다 한 거 아니냐고. 자네 아버지는 그래도 좋은 분이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자네는 인품이 이것밖에 안 돼? 교수님, 그런 게 아니라요. 그건 제가 오해를 해서요. 이제 와서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오해라고. 자네가 내가 있는 성형외과를 지원하고 싶다고 했던가? 어디 한번 해보게. 어떻게 될지. 다른 과를 지원한다고 잘 될지는 모르겠네. 아니 교수님, 제가 뭘 어쨌다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네가 우리 어머니가 받기로 되어 있었던 유산도 못 받게 만든 거 알고 있어. 내가 그거 변호사 선임했고 자네한테 곧 소송한다는 통보가 갈 거네. 교수님, 그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진호는 더 이상 석현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석현이는 우리를 쫓아오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서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알고 보니 진호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보고 제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한국에 오자마자 여러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제는 저 세상으로 간 진호 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힘이 없어 못했던 걸 제게 다 해주라며 유언을 남겼었다는군요. 진호는 자기 앞으로 된 유산을 받은 다음 자기 친가와 관계를 끊고 병원도 처분하고 모든 걸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아내한테도 제 이야기를 해서 저와 같이 살기 위해 집을 사서 꾸몄다더군요. 그 모든 걸 알고 난 저는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하고 사시면서 그동안 못했던 거 마음껏 하세요. 너무 늦었지만 눈물 대신 웃음꽃만 피며 사세요. 진호는 자기 아내를 소개하면서 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며느리도 제 두 손을 꼭 잡고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남편 집안 어른들이 굉장히 완고하셔서 저 사람도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제 두 사람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맙다. 엄마 노릇도 못했는데 이렇게 나를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고운 분이셔서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좋은 시어머니를 둔 친구들 없을걸요? 정말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웠어요. 진호는 제 월세방에 있는 짐을 자기네 집으로 옮겨놓고 저를 불렀어요. 서울 근교에 예쁜 마당이 있는 집 1층. 제일 햇볕이 잘 드는 방이 제 방이더군요. 그날 이후 석현이는 틈만 나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저 원래 예뻐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찍히면 어딜 가겠어요. 꼭 좀요. 네? 내가 이야기해보는 건 하는 건데 우리 진호가 워낙 생각이 확고하더구나. 그리고 네 말대로 난 너를 예뻐했어. 근데 넌 끝까지 나한테 어떻게 했니? 직장인 니네 병원에서 날 끌어냈잖아. 그때 난 너한테 완전히 질렸다. 솔직히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이제 전화도 그만했으면 좋겠구나. 아줌마, 이러지 마시고요. 잘 나가는 아들 생겼다고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때 옆에서 아들이 전화를 뺏어들었어요. 자네 그런 말하는 거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진짜 병원에 있지도 못하게 할 줄 알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화 안 할게요. 교수님, 아줌마, 아니 어머니,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석현이가 울부짖는데도 진호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저는 진호한테 그래도 석현이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석현이 인턴 생활이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자꾸 잘나가는 교수들 연줄만 타려고 하고 야가 빠진 모습만 보여서 동료 인턴들 사이에서도 평이 안 좋다고 했어요. 그 이후 석현이는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아들을 만나러 병원에 갔을 때 와서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를 했죠.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석현이는 힘들게 인턴 생활을 하고 겨우 레지던트를 시작했다가 큰 실수를 내서 지방에 낙후된 곳까지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안타까웠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저는 그 후 아들 내외와 손주 손녀와 함께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힘들었던 기억은 완전히 지우고 싶네요. 이제는 진우 아빠, 석현이 아빠 만나러 갈 때까지 행복한 시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